1. 유산의 그림자. 저는 한도윤입니다. 38 지방 도시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큰형은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고 둘째 형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저만 이 작은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평소엔 누구보다 건강하셨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지셨다고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희 삼형제를 차례로 보시더니 변호사를 부르라고 하셨죠.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숨겨두셨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큰형에게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주셨어요. 시가로 따지면 30억이 넘는 가치였죠. 둘째 형에게는 고향의 토지 5,000평을 주셨습니다. 곧 개발될 예정이라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어머니의 입이 열렸어요. 막내 도윤이에게는 신의 낡은 철물점을 준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피식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 아닙니까? 도윤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배신감만 가득했으니까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이틀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형들은 계속 수군거렸죠. 저를 불쌍하게 보는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38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였는데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시내 외곽 허름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가게였죠. 간판도 녹슬고 셔터도 삐걱거렸어요. 열쇠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목간화사 공구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어요. 카운터 뒤편으로 가니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는데 맨 아래 서랍만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찾아 겨우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죠. 겉면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인만이 열 수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려다 말았죠. 뭔가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남기셨는지, 왜 저에게만 이 낡은 가게를 주셨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철물점의 비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가 계속 떠올랐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철물점으로 갔어요.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도면이 들어 있었죠. 종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집은 땅이 아니라 뿌리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면을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설계도였죠. 건물인지 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았지만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구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거의 60년 전이었죠. 저는 도면을 들고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 가게와 관련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죠. 그저 낡은 철물점일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 도면을 들여다봤죠.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의미 없이 이런 걸 남기셨을 리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 한쪽이 들떠 있었어요.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려봤죠. 그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좌표였어요. 위도와 경도가 정확히 적혀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좌표는 바로 이 철물점 위치였어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가게 뒤편 공터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공터였어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땅의 높낮이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 묻혀있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솟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혹시 한도윤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윤설인이라고 합니다. 건축학과 교수예요. 며칠 전부터 이 근처를 돌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혹시 그 도면 때문인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면을 알고 있는지 물었죠. 윤설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지역 첫 도시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언젠가 누군가 그 도면을 가지고 나타날 거라고. 그때 꼭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윤설이네 눈이 커졌죠.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 지역 전체 재개발의 원형 설계도예요. 그리고 이 철물점이 그 중심점이죠. 3. 새로운 인물의 등장. 윤설인과 저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설이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죠. 최근 시청에서 발표한 재개발 계획도였어요. 보세요. 이 지역이 곧 대규모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계획도에서 유독 이 철물점 자리만 비어있죠.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저는 도면과 계획도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설인이 계속 설명했죠.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 땅 아래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하시설이 있대요. 당시엔 비밀 창고로 쓰였다가 해방 후 봉인됐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설인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질조사 자료였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일대 지하 수맥이 특이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땅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낡은 철물점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어머니가 왜 이 가게를 제게 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설인과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분석하고 옛 기록을 찾아다녔죠. 도서관과 시청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만나자는 거였죠. 약속 장소에 가보니 둘째 형도 와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 철물점 팔 생각 없니? 내가 시세보다 훨씬 많이 쳐줄게. 큰형의 제안이었어요. 둘째 형도 거들었죠. 그래, 너한테는 큰 돈일 거야. 5억 정도면 어때? 그 낡은 가게치고는 엄청난 금액이잖아.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들이 왜 갑자기 그 가게에 관심을 갖는지. 저는 모르는 척하며 물었죠. 왜 갑자기 그 가게를 사려고 하세요? 형들이 뭘 알고 있는 건가요? 형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말했죠. 재개발 소문 들었어. 그 일대가 개발되면 땅값이 10배는 오를 거야. 우리 가족끼리 돈 좀 같이 벌어보자는 거지. 거짓말이었어요. 형들의 눈빛에서 탐욕이 보였죠. 분명 더 큰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인한테 전화했죠. 형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설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있을 겁니다. 4. 형제들의 압박. 설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형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죠. 처음엔 돈으로 회유했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자 협박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셔터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부순 흔적이 역력했죠. 며칠 뒤엔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제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였죠.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큰형을 찾아갔죠. 형, 이 소문 형이 퍼뜨린 거 맞죠? 큰형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그리고 설사 내가 했다고 쳐. 그게 거짓말이라고 확신해?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 달랐잖아. 얼굴도 안 닮았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형제가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형들과 닮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얼굴형도 달랐죠. 혹시 정말 사실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위로해줬어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니가 도윤 씨를 아들로 키우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계속 압박했어요. 이번엔 법적으로 나왔죠. 제가 친아들이 아니면 상속도 무효라는 거였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시죠.
만약 친아들이 아니면 가게는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은 우리니까요. 막막했어요. 정말 친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은 뭐가 되는 걸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검사하죠. 대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죠.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뜻밖의 발견을 했어요. 철물점 천장을 수리하다가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한 거죠. 이번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기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편지. 천장 틈새에서 발견한 봉투는 첫 번째 것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죠. 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죠. 넌 내 피가 아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내 아들이야. 내가 태어난 지 석 달 됐을 때 내 생모가 날 찾아왔어. 암에 걸려 죽어가던 여자였지. 아기를 맡아달라고 울며 빌더구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했어.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죠.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느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형들은 이미 컸지만 넌 나를 필요로 했어. 그래서 입양 서류도 만들지 않고 그냥 내 아들로 키웠지. 미안하다. 내게 상처가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진짜 유산은 내가 뿌리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이 철물점은 내 생부가 운영하던 곳이야. 그리고 이 땅엔 내가 지켜야 할 더 큰 비밀이 있어. 형들은 절대 알아선 안 돼. 그들의 탐욕이 모든 걸 망칠 거야.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도윤아, 넌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란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풀렸죠. 왜 형들과 달리 됐는지, 왜 유독 저만 곁에 두려 했는지. 사랑이었어요.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사랑이었죠. 다음날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은 기뻐했죠. 바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봤지? 넌 우리 동생이 아니야. 그 가게는 이제 우리 거야.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제게 힘을 줬으니까요. 형들, 이거 보세요. 제가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죠. 양자 입양 관련 법률 조항이었어요. 사실상 양자로 30년 이상 생활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저는 38년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형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그때 서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 씨 찾았어요. 이 땅의 진짜 비밀을요. 6. 숨겨진 땅. 서린이 가져온 서류는 일제강점기 시절 지도와 최근 지질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형들 앞에서 펼쳐 보였죠. 이 철물점 지하엔 일제가 만든 거대한 저수시설이 있어요. 해방 후 봉인됐지만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서린이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희토류가 발견됐어요. 리튬과 코발트.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이죠.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개발되면 가치는 수천억이 넘을 겁니다. 형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탐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큰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가족 아니냐? 같이 개발하자.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잖아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둘째 형이 화를 냈어요. 뭐? 네가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겠다고? 전 어머니가 선택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생부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고요. 형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했죠. 큰형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야,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서린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다 녹음하고 있어요. 폭행하시면 바로 신고합니다. 형들은 물러섰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좋아. 두고 보자. 넌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형들이 나간 후 서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가게에 깡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했어요. 형들의 압박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힘을 냈어요. 그리고 반격을 준비했죠. 서린과 함께 형들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큰형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둘째 형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형들도 깨끗하지 않네요. 이걸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7. 형제들의 몰락.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죠. 형들 할 얘기가 있어요. 큰형은 비웃으며 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나? 가게 넘기기로 했어? 저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고 판단하세요. 큰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횡령 증거였으니까요. 둘째 형도 자기 것을 보고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형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큰형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내가 우릴 협박해? 협박이 아니에요. 거래죠.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형들은 형들 재산 지키고 전 제 가게 지키고요. 하지만 형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나왔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제가 가게를 팔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들은 비싼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죠. 저는 서린의 도움으로 겨우 한 명을 구했어요.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죠. 어머니가 공증받은 유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엔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막내 도윤이는 비록 내 친자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철물점은 도윤이만 상속받을 수 있다. 형들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가짜 계약서도 필적 감정에서 위조로 판명났죠. 더 결정적인 건 형들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횡령과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났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횡령액이 10억이 넘었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둘째 형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형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죠. 가족이 이렇게 되다니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한도윤 씨의 상속은 정당하다. 승리였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형들은 재판장을 나가며 저를 노려봤죠.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어요. 8. 진정한 유산.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철물점 개조를 시작했죠. 하지만 제 계획은 형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지하 자원 개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천억을 제시했죠.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정말 안 파실 거예요? 평생 써도 남을 돈인데요. 어머니 유언 기억나요? 진짜 집은 땅이 아니라 뿌리라고 하셨죠.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물점을 개조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방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이름은 뿌리 공방이라고 지었어요. 1층은 목공 체험장으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배울 수 있게요. 2층은 도서관과 스터디룸으로 만들었죠. 지하는 일부만 개발해 청소년 문화센터로 조성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뜻밖의 손님도 있었죠. 형들이었어요. 큰형은 보석으로 나와 있었고 둘째 형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왔죠. 도윤아. 큰형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 욕심에 눈이 멀었어. 어머니가 왜 너한테 이곳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다.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재산만 물려받았지만 넌 어머니의 정신을 물려받았구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용서하기엔 상처가 너무 컸지만 그래도 형제였죠. 시간이 필요해요. 언젠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형들은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들어갔죠. 벽에는 어머니 사진과 함께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집은 땅이 아니라 뿌리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돈이 아니라 가치를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었죠. 아이들이 웃으며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물려받았다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요.
철물점은 이제 온 동네의 보물이 됐습니다. 지하 자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미래 세대가 더 지혜롭게 쓸 수 있을 때까지요. 가끔 서린이 와서 묻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어머니가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기회요. 해질녘 공방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뿌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제가 받은 진정한 유산이니까요.